새벽 4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강지우의 작은 오피스텔에는 이미 푸른빛이 가득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내뿜는 빛은 그의 냉철한 얼굴 위로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채 그는 오직 시장의 미세한 흐름만을 좇고 있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그의 삶을 지탱해온 의식이자 갑옷이었다. 그에게 이름은 두 개였다. 세상이 아는 이름은 실력 있는 무명의 금융 분석가 강지우. 하지만 그를 경멸하는 자들이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태양그룹 박 회장의 숨겨진 아들. 불륜녀의 아들이라는 주홍글 씨. 그 낙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림자처럼, 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법.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빛은 그가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짙은 그림자를 그의 등 뒤에 만들었다. 그는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그림자를 지워내고자 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윤 변호사. 10년 넘게 잊고 지냈던 박 회장의 개인 변호사였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착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박만철 회장,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태양그룹 본가가 위치한 성북동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10수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다.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적의가 뒤섞인 눈빛들. 지우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 모든 것을 받아내며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슬픔보다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이복형 박진석이 그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이게 누구야? 10년 넘게 쥐 죽은 듯이 살더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고 찾아왔군.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네 어미처럼.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분노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일찍 깨달았다. 그의 침묵은 박진석을 더욱 자극했다. 왜? 할 말 없어?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를 것 같아. 유산이라도 한몫 챙길 수 있을까 싶어서 왔겠지. 꿈깨.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윤 변호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헛기침을 하며 유 원장 파일을 열었다. 유 원장의 내용은 대부분 예상대로였다. 태양그룹의 경영권은 장남인 박진석에게, 막대한 부동산과 현금 자산은 그의 어머니인 본처와 딸에게, 모든 것이 그들의 세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우의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박진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강지우 군에게는.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실내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입을 열었다. 태양그룹의 자회사인 서진산업의 모든 지분을 상속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서진산업?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셨군. 그 쓰레기 같은 회사를
저놈에게 준다고? 서진산업은 태양그룹 내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골칫덩어리였다. 수년간의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사실상 파산 절차만 남겨둔 회사. 그것은 상속이 아니었다. 모욕이었다. 빚더미를 떠넘기며 그의 존재를 마지막까지 조롱하는 행위였다. 다른 가족들의 얼굴에도 안도와 경멸의 미소가 번졌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도,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윤 변호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그를 올가매는 시선들을 뒤로 하고 묵묵히 저택을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서진산업의 지분량도 서류가 들려 있었다. 저택의 육중한 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지우는 잠시 멈춰서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박진석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모두가 그를 비웃고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불륜녀의 아들은 결국 쓰레기 더미와 함께 버려졌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서도 그는 불씨를 보았다. 모두가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읽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들의 오만한 웃음은 머지않아 처절한 비명으로 바뀔 것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거대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림자를 삼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포식자였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전쟁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지체 없이 서진산업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시장 분석 자료들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메웠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처참했다. 부채 비율은 수천 %에 달했고 현금 흐름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누구라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숫자의 이면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 자료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다. 수십 년 전에 취득한 후 장부 가격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경기도 외곽의 광활한 토지. 회계 장부상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자산이었지만 그는 그 지역의 개발 계획을 기억해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계획의 핵심 부지가 바로 그곳이었다. 태양그룹의 거대한 사업들에 묻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정보. 박 회장은 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산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서진산업이 보유한 수십 개의 특허 목록. 대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져 사장된 기술들이었지만 그중 몇 개는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신소재 기술의 원천 특허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었다. 잠들어 있던 용이었다. 그는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한 낡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한때 태양그룹의 법무팀에서 일하다가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최인규 변호사. 그는 재계의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고 패배한 채 지금은 작은 민사소송이나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앞에 서진산업의 서류를 내밀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걸로 뭘 어쩌자는 건가?
이건 회사가 아니라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것뿐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지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파산이 아닙니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태양그룹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빚을 청산할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와 자존심으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최 변호사의 잠들어 있던 투지를 흔들어 깨웠. 지우는 서진산업의 숨겨진 가치, 토지와 특허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태양그룹의 심장을 겨눌 자신의 계획을 간략하게 밝혔다. 최 변호사의 눈이 점점 커졌다. 처음에는 불신으로, 다음에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뜨거운 흥분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동시에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자네, 제정신인가?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최 변호사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칠 생각은 없습니다. 바위의 가장 약한 균열을 찾아내 정을 박아 산산조각 낼 겁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최 변호사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지 쌓인 책장에서 낡은 법전을 꺼내들며 말했다. 좋아,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마지막으로 저 거대한 제국의 상처라도 한번 내보고 죽어야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자네를 돕겠네. 두 남자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패배자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회계장부를 꿰뚫어 볼 사람이었다. 지우는 태양그룹에서 정년 퇴직한 후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고성철 회계사를 찾아갔다. 그는 박 회장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아들인 박진석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는 박진석의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침묵해야만 했다. 고 회계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다. 이제 와서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끈질겼다. 그는 고 회계사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썩어가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지 물었다. 박 회장이 평생을 일군 기업이 오만한 아들 손에 망가지는 것을 정말 원하느냐고 그의 양심을 파고들었다. 결국 고 회계사도 지우의 진심과 날카로운 계획에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세 사람, 버려진 아들과 쫓겨난 변호사, 그리고 밀려난 회계사로 이루어진 복수의 팀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각자의 가슴 속에는 태양그룹을 향한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었다. 이제 그 불꽃을 거대한 화염으로 키울 시간이었다. 박진석은 서진산업을 상속받은 지우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는 곧 열릴 이사회에서 자신의 회장 취임을 공식화하고 야심차게 준비해온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을 발표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의 눈에 강지우는 이미 처리된 쓰레기,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바로 그 오만함이 지우가 노리는 가장 큰 약점이었다. 지우와 그의 팀은 작은 사무실에 모여 밤낮으로 서진산업의 회생 계획과 동시에 태양그룹을 공격할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진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리조트 개발 사업,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전쟁의 서막은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오르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심장부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승리감에 도취된 공기로 가득했다. 박진석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안주 삼아 값비싼 와인을 음미했다.
그의 앞에는 아첨으로 단련된 핵심 측근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곧 공식적으로 회장이 될 남자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런데 강지우 건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비록 쓰레기 같은 회사이긴 하나 혹시라도 무슨 짓을 할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은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강지우? 그 더러운 피를 가진 놈 말인가? 걱정 마. 놈은 지금쯤 빚더미에 깔려 울고 있겠지. 감히 이 박진석에게 덤빌 생각조차 못할 거야. 그에게 강지우는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존재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동해안에 건설될 거대한 리조트 프로젝트 솔라리스 아일랜드에 쏠려 있었다. 자신의 경영 능력을 세상에 과시하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야심작이었다. 그는 잔을 높이 들며 선언했다. 솔라리스 아일랜드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을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낡은 상가, 건물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석의 화려한 집무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 그곳에서 강지우와 최인규 변호사, 그리고 고성철 회계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퀴퀴한 종이,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뒤섞여 그들만의 전쟁터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고성철 회계사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아무리 뜯어봐도 서진산업의 재무 상태는 최악이야. 이 상태로는 은행 대출은커녕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차. 우리가 가진 건 허허벌판 땅떼기랑 먼지 쌓인 특허 쪼가리뿐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최인규 변호사도 동의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이 회사는 이미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여. 두 노장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생각은 달랐다. 지우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다. 경기도 외곽, 서진산업이 소유한 광활한 토지였다. 두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땅을 팔아서 푼돈을 손에 쥐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자체를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유령회사를 하나 설립한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서진산업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 시장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린다. 그 자금으로 박진석의 리조트 부지 바로 옆에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환경영향평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최고급 휴양지 바로 옆에 거대한 트럭들이 오가는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리조트의 사업성은 치명타를 입게 될 터였다. 최 변호사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영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었다. 상대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불태워버리는 그야말로 자살 공격에 가까운 전략이었다. 자네, 미쳤나? 그러다 우리가 먼저 망할 수도 있어. 사채 시장은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이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포석입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첫 작품에 흠집이 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먼저 연락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송을 멈추고 물류단지 계획을 철회하는 대가로 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만 할 겁니다. 다음으로 그는 특허 문제를 꺼냈다. 그는 고 회계사가 찾아낸 사장된 것처럼 보였던 신소재 기술 특허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 특허, 현재 태양전자와 거래하는 중견기업 넥스텍, 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특허가 서진산업 소유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넥스텍은 태양전자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고 회계사는 지우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서 넥스텍의 생산 라인을 멈추게 만들 셈이군. 그렇게 되면 태양전자의 신제품 출시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길 테니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태양그룹의 심장인 태양전자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지우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했다. 소송의 목적은 합의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넥스텍의 특허 사용권을 주는 대가로 그 회사의 지분 일부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태양그룹의 핵심 공급망에 빨대를 꽂게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들을 흔들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숨막히는 그림이 완성되었다. 두 노장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강지우라는 젊은이의 머릿속에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 들어있는지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치기, 어린 행동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년간 칼을 갈아온 전략가의 냉철한 계산이었다. 그들은 지우의 눈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투지와 열정을 보았다. 최 변호사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알겠네. 어차피 버린 목숨, 자네라는 미친 지휘관을 한번 믿어보지. 법률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처리하겠네. 유령회사를 만들고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소장을 만들어주지.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고 회계사 역시 안경을 닦았으며 힘주어 말했다. 자금 흐름과 회계 조작은 내게 맡기게. 박진석이 숨겨놓은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할 단서도 찾아보지.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전쟁 준비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낡은 인맥을 총동원해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고 회계사는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적의 약점을 찾아냈다. 지우는 그 중심에서 모든 작전을 지휘했다. 그들은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서로를 격려했다. 초라한 사무실은 어느새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야전 사령부의 열기로 뜨거워졌다. 며칠 후 박진석은 수많은 축하 속에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화려한 취임식에서 그는 솔라리스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주가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강지우는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추락의 충격은 가장 큰 법이니까. 모든 준비가 끝난 밤, 지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태양그룹 타워를 말없이 응시했다.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서 환하게 빛나는 회장실의 불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박진석은 또 다른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우는 나지막이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시작하시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 속에서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작은 불씨가 마침내 거대한 화염이 되어 세상을 향해 타오를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다.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배는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작은 빙산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고요한 아침이었다. 태양그룹의 임원들은 월요일 아침에 정기 회의를 위해 속속들이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박진석은 의장석에 앉아
이제 막 공식 발표된 솔라리스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장밋빛 보고를 만족스럽게 듣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전략기획실장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박진석에게 양해를 구하고 굳은 얼굴로 통화를 마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정부 관보에 공시가 떴습니다. 저희 리조트 부지 바로 옆에 서진산업이라는 회사가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환경단체들과 연계해서 환경영향평가 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솔라리스 아일랜드는 최고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친환경 럭셔리 리조트였다. 그런 곳 바로 옆에 하루 수천 대의 화물차가 오가는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진석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서진산업, 그게 어느 쓰레기 같은 회사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태양전자 사장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통화를 끝냈다. 회장님, 넥스텍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산업이라는 곳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생산 라인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신제품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서진산업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회의실을 강타했다. 이제야 모두가 기억해냈다. 그것은 박 회장이 불륜녀의 아들에게 던져준 그 빚더미 회사였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박진석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강지우, 감히 벌레 같은 놈이 나를 물어?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자신의 화려한 대관식을 망친 불청객, 감히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은 미천한 존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기획팀을 닥달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진산업과 강지우를 짓밟아버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오만한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한편 모든 혼란의 진원지인 낡은 사무실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강지우와 두 노장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태양그룹의 주가 변동과 관련 뉴스 속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양물산과 태양전자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 시작하자 고성철 회계사가 마른 침을 삼켰다. 시작됐군.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어. 최인규 변호사는 법률 뉴스 사이트에 뜬 소송 기사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제기한 소송 논리가 완벽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넥스텍은 당장 생산 라인을 멈추거나 아니면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패배감을 씻어내는 듯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박진석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일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오만한 자일수록 자신의 발밑에서 일어나는 작은 반란을 참지 못하는 법이다. 이제 박진석은 섣부른 반격을 시도할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될 터였다. 예상대로 금융가에서는 때 아닌 서진산업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회사가 갑자기 태양그룹의 아킬레스건을 동시에 건드리자 수많은 분석가와 기자들이 그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우라는 이름, 박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뉴스는 순식간에 왕자의 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되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한낱 빚더미 회사를 물려받은 서자가
거대 그룹의 후계자에게 반기를 든 이 흥미로운 싸움에 열광했다. 강지우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분노가 극에 달했던 박진석은 몇 시간의 광란 끝에 마침내 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본 오만함에서 비롯된 그릇된 평정심이었다. 그는 강지우가 그저 돈을 노리고 무모한 도박을 벌이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배후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아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법무팀에 전해 서진산업의 합의금으로 100억을 제시해 소송과 물류단지 계획을 전부 깨끗하게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 돈이면 그 거지 같은 놈은 꼬리를 내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지는 못할 거야. 100억은 큰 돈이었지만 태양그룹이 입을 피해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홍보실에도 지시를 내렸다. 강지우와 그 어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다시 퍼뜨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낸 여자의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 회사를 상대로 협잡지를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야. 여론을 우리 쪽으로 확실하게 돌려놔. 그는 돈과 언론이라는 가장 익숙한 무기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몇 시간 후 최인규 변호사는 태양그룹 법무팀으로부터 온 공식적인 제안서를 받았다. 그는 서류에 적힌 합의금 100억이라는 숫자와 모욕적인 조건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고성철 회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계획의 가치를 고작 100억으로 본 건가? 박진석은 여전히 우리를 벌레 정도로 생각하는군. 하지만 강지우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는 우리가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믿게 놔둡시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다음 계획이 이미 그려지고 있었다. 박진석이 던진 모욕적인 미끼는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할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었다. 지우는 최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답장을 보내시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그리고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십시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박진석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것.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 균열을 어떻게 파괴적인 파열로 이끌어갈지가 그들의 다음 과제였다. 강지우의 거절은 박진석의 자존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감히 자신의 자비를 걷어찬 것에 대한 분노는 그를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더럽고 비열한 무기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바로 언론이었다. 그의 지시가 떨어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인터넷과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강지우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기사들의 내용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태양그룹을 뒤흔드는 불륜의 씨앗, 돈의 눈먼 서자의 추악한 반란 같은 자극적인 제목 아래 지우의 어머니는 가정을 파괴한 요부로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되었다. 과거의 사진들이 무단으로 공개되었고 거짓된 증언들이 사실처럼 포장되어 대중에게 퍼져나갔다. 여론은 순식간에 박진석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거대 그룹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다윗의 용기보다는 그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으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박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런 대중의 반응을 즐기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강지우가 사회적 매장이라는 공포 앞에서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인규 변호사와 고성철 회계사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최 변호사는 당장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는 없는 거야. 고 회계사 역시 착잡한 얼굴로 지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어떤 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인신공격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선 지우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자신과 어머니를 향한 온갖 더러운 말들이 적힌 기사들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무심하게 읽어내려갔다. 그의 침묵에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두 노장은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한참 동안 기사를 응시하던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지만 유리에 비친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마치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섬뜩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로 다시 끌려 나온 어머니를 생각하자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은 사라져 있었다. 전략을 수정해야겠습니다. 박진석은 이 싸움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그의 사업에 흠집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완전히 끝장내야 합니다. 그의 선언에 두 노장은 숨을 죽였다. 지우는 고성철 회계사를 바라보았다. 회계사님, 평생을 태양그룹의 재무를 담당하셨습니다. 박진석이 분명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비자금 분명히 존재하겠죠. 고 회계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네. 박 회장님 몰래 조성한 자금이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을 잡을 수가 없었지. 워낙 교묘하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으니까. 이것이 지우가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박진석의 자금주를 찾아내고 그의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오직 공격뿐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고 회계사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박진석이 자주 이용하던 해외 출장지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었던 시기를 특정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조세 피난처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의 지배 구조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중심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수십 년에 걸친 태양그룹의 내부 회계 자료는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하며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 헤맸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밖에서는 지우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박진석은 승리를 예감하며 연일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새벽 지쳐 잠시 눈을 붙이려던 고 회계사의 눈이 갑자기 번쩍 뜨였다. 찾았다. 그의 외침에 지우와 최 변호사가 달려왔다. 그가 가리키는 모니터 화면에는 10년 전 태양건설의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지출 내역이 떠 있었다. 그 중에는 케이만 홀딩스라는 낯선 회사에 지급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있었다. 최 변호사가 즉시 K만 홀딩스에 대해 검색했다. 예상대로 주소만 있을 뿐 실체는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인물이었다. 그는 박진석의 대학 동창이자 현재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그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완벽한 연결고리였다.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었다. 박진석의 비자금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문고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찾아주십시오. 계약서, 세금 계산서, 이메일 기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진실의 첫 번째 흔적을 발견했다. 이제 이 작은 실마리를 붙잡고 거대한 비리의 몸통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시간이었다. 박진석은 자신이 파놓은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지우를 상상하며 비웃고 있겠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진흙탕 밑에서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싱크홀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진석이 벌인 여론전은 태양그룹 내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새로운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그의 비열한 방식에 동조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특히 선대 회장과 함께 태양그룹의 기틀을 닦았던 원로 임원들의 눈에는 현재의 상황이 위험천만한 고개처럼 보였다. 그들 중 한 명, 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오태석 이사가 있었다. 오 이사는 평생을 태양그룹에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박만철 회장의 저돌적인 추진력을 존경했지만 그의 아들인 박진석의 무모함과 오만함은 항상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고작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며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강지우라는 인물에 대해 조용히 뒷조사를 했다. 서류상으로 드러난 그의 경력은 놀라웠다. 무명의 회사에 있었지만 그가 관여했던 몇몇 M&A는 시장을 놀라게 한 신의 한 수였다. 오 이사는 강지우의 공격 방식이 단순히 돈을 노린 협잡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임을 간파했다. 그는 강지우에게서 젊은 시절에 박 회장을 보았다. 며칠을 고심하던 오 이사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박진석의 폭주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적이라고 불리는 남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최인규 변호사의 사무실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태양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강지우 씨와 조용히 만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지우의 팀은 발칵 뒤집혔다. 최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석이 우리를 한꺼번에 엮어 넣으려고 파놓은 덫일 거야. 절대 나가면 안 돼. 고 회계사 역시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지우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직감이 이것이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만나보겠다고 결정했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 가장 안쪽의 별실이었다. 지우가 방에 들어서자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오태석 이사였다. 그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무엇을 원하시오? 당신이 벌이는 이 모든 싸움의 목적이 대체 뭐냔 말이오.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형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가? 그의 눈빛은 지우의 본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지우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를 마주 보았다. 복수심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태양그룹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무능한 리더 한 명 때문에
수만 명의 임직원과 주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며 문어발식 확장보다는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그의 마른 뜬구름 잡는 이상론이 아니었다. 태양그룹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날카로운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이었다. 오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오 이사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맞았음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위기에 빠진 제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는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안에는 지난 10년간 태양건설의 모든 프로젝트의 내부 감사 자료가 들어있어. 지우의 눈이 빛났다. 오 이사는 말을 이었다. 박진석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지. 하지만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암호화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요.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시험이요. 만약 이 안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낸다면 그때는 나도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돕겠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만남은 30분 만에 끝났다. 하지만 태양그룹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변화의 씨앗은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심어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가 USB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최 변호사와 고 회계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수주간 찾아 헤매도 얻을 수 없었던 태양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비밀 지도나 다름없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고 회계사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떨렸다. 그들은 즉시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오 이사의 말대로 자료는 복잡한 암호와 수많은 거짓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명확한 목표 지점이 생겼다. 바로 K만 홀딩스와의 거래 내역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던 수십 개의 계약서들 사이에 숨겨진 패턴이었다. 특정 하청업체들이 수주한 공사 대금이 항상 경쟁사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그 차액의 상당 부분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K만 홀딩스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횡령과 비자금 조성의 명백한 증거였다. 지우는 박진석을 올가맬 거대한 그물의 첫 번째 매듭을 성공적으로 묶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오태석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아군이 생겼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몇몇 임원들을 좌천시키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우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 곧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원로의 손에 의해 성벽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태석 이사가 넘겨준 내부 감사 자료는 거대한 보물 지도와도 같았다. 강지우와 그의 팀은 밤낮을 잇고 자료를 파고들었고 마침내 박진석의 비자금 흐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태양건설의 한 임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이중 장부 파일이었다. 파일 안에는 K만 홀딩스로 흘러들어간 모든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 그리고 박진석의 친필 사인이 담긴 최종 승인 서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최인규 변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끝났어. 이걸 검찰에 넘기면 박진석은 그걸로 끝이야.
수십 년간 거대 권력 앞에서 패배감에 젖어 살았던 그에게 이것은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기쁨이 아닌 더욱 차가운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직 승리를 예감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아닙니다. 이걸 지금 터뜨리면 박진석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겁니다.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고 막강한 법무법인을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겠죠. 언론을 이용해 이것을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도망칠 모든 퇴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사무실에 들뜬 공기가 가라앉았다. 그는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심판을 원했다. 지우는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거대한 계획, 박진석을 위한 마지막 함정의 설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박진석 스스로가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비자금을 직접 사용하도록, 그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행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마치 잘 짜인 체스게임의 마지막 수순과도 같았다. 그의 계획은 유망한 독일의 바이오 기업인 라이라 바이오테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라이라사는 혁신적인 항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막대한 임상시험 비용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지우는 익명의 투자 자문사를 통해 라이라사에 접촉, 태양그룹을 잠재적인 인수 후보자로 추천했다. 동시에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 투자 펀드를 내세워 또 다른 인수 경쟁자인 것처럼 판을 짰다. 바이오 산업 진출을 통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싶었던 박진석은 이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는 라이라사의 기술력이 태양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인수를 통해 아버지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고 자신만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탐욕과 조급함이 바로 지우가 설계한 함정의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인수전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지우가 내세운 유령 투자 펀드는 계속해서 더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하며 박진석을 압박했다. 경쟁에서 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박진석은 이성을 잃고 무리하게 인수 금액을 높여갔다. 태양그룹의 재무팀과 이사회 일부에서는 지나친 출혈 경쟁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박진석은 독단적으로 인수를 밀어붙였다. 마침내 라이라사는 최종 입찰을 공지했다. 양측에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되 48시간 내에 인수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거액의 계약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는 측에 우선 협상권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지우가 설계한 함정의 핵심이었다. 정상적인 기업 절차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만한 거액의 현금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박진석은 궁지에 몰렸다. 다 이긴 싸움을 눈앞에서 놓칠 수 없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긴급 자금을 승인받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의 머릿속에 유일한 해결책이 떠올랐다. 바로 수년간 비밀리에 조성해온 비자금, 케이만 홀딩스의 검은 돈이었다. 그것만이 이 난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금 관리인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케이만 홀딩스 계좌에서 5억 달러를 독일의 에스크로 계좌로 즉시 송금해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고 처리하게. 이것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는 결정이었다. 지금까지는 장부 조작과 횡령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명백한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 외환관리법 위반까지 더해지는 중범죄였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국제 금융망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모니터 화면에 작은 경고등이 깜빡였다. 케이만 제도의 한 은행에서 독일의 특정 계좌로 정확히 5억 달러가 움직인 것이 포착된 것이다.
박진석이 마침내 덫을 밟은 순간이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록으로 남긴 셈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최 변호사와 고 회계사는 말없이 지우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사냥감이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사냥감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박진석이라이라 바이오테크 인수 우선 협상권을 따냈다는 소식은 태양그룹의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언론은 젊은 총수의 과감한 결단력과 미래를 보는 해안을 칭송하기에 바빴다. 박진석은 영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했다. 그는 이 기세를 몰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히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집무실에서는 연일 축배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박진석은 자신만이 아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케이만 홀딩스에서 빼내온 5억 달러라는 돈은 그의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았다. 그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그림자는 그의 발밑에서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의 불안은 신경질적인 통제욕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소한 실수를 한 비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에 이견을 보이는 임원들을 윽박질렀다. 특히 자신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오태석 이사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나는 대로 오 이사를 포함한 아버지 시대의 낡은 인물들을 모두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관기가 깊어지는 동안 강지우의 작은 사무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들은 박진석의 비자금 송금 증거라는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었지만 누구도 섣불리 축배를 들지 않았다. 지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하나의 변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주의는 함께하는 두 노장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들은 주주총회에서 사용할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박진석이 회장 대행으로 일해온 지난 몇 달간의 경영 실책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그것이 태양그룹의 미래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입증하는 종합적인 보고서였다. 솔라리스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환경 문제, 넥스텍 소송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그리고 라이라 바이오테크 인수에 숨겨진 위험성까지. 고성철 회계사는 밤을 새워 박진석이 부풀린 실적 보고서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최인규 변호사는 그의 모든 경영 행위가 얼마나 많은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어떤 주주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축했다. 그들의 무기는 단지 비자금 하나가 아니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 지우는 오태석 이사로부터 마지막 비밀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의심이 많아졌지만 엉뚱한 곳을 경계하고 있어. 주총의 키는 소버린 트러스트 펀드가 쥐고 있어. 그들은 중립을 표방하지만 그룹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행운을 비워. 짧은 메시지였지만 지우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다. 지우는 소버린 트러스트 펀드의 투자 성향을 즉시 분석했다. 그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우는 발표 자료의 방향을 일부 수정했다. 박진석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그의 존재가 태양그룹의 지배 구조 리스크를 얼마나 극대화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기로 했다. 마침내 주주총회 전날 밤이 되었다.
서울 시내가 잠든 깊은 밤, 두 개의 공간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박진석은 값비싼 양주를 마시며 주주총회 연설문을 연습하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미 왕이 된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내일의 완벽한 승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허름한 상가 건물의 사무실에서는 세 남자가 조용히 컵라면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사무실 안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굳은 결의와 깊은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태양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말없이 응시했다. 내일 저곳에서 그의 인생을 건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불륜녀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소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제국의 심장에서 역사의 심판을 내리는 날.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기나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끝나가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곳이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행사의 주인공인 박진석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곧 펼쳐질 자신의 대관식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강지우와 최인규, 고성철은 연회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진석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가짜 성과들을 부풀려 포장하고 라이라 바이오테크 인수가 태양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준비된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몇몇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간 뒤 사회자가 총회를 마무리하려던 순간이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단호한 목소리,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우가 조용히 서 있었다. 연회장이 순간 술렁였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지며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지우를 무시하려 했다. 시간 관계상 부실 자회사의 사소한 질문까지 받을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주주로서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의 의장은 어쩔 수 없이 발언권을 허락했다. 지우는 단상 옆에 준비된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여 주주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그리고 박진석을 향해 돌아섰다. 먼저 박진석 회장 대행의 놀라운 경영 성과와 특히 라이라 바이오테크라는 유망한 기업의 인수 기회를 잡으신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표합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우가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온 파일을 띄웠다. 화면에는 솔라리스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 보고서가 나타났다. 지우는 조목조목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며 환경 소송으로 인해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장내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그는 넥스텍과의 특허 소송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박진석의 독단적인 위기 대응 방식이 어떻게 태양전자의 신제품 출시를 위협하고 핵심 공급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는지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주들의 얼굴에 서서히 의구심과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라이라 바이오테크 인수 자금의 출처입니다. 화면에는 케이만 홀딩스라는 이름과 그곳에서 독일의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된 5억 달러의 전신 송금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우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케이만 홀딩스는 박진석 회장 대행의 대학 동창이 소유한 유령 회사이며 지난 10년간 태양건설의 공사비를 부풀려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창구였습니다. 여러분, 박진석 회장 대행은 여러분의 돈, 바로 이 회사의 돈을 훔쳐서 자신의 경영 성과를 포장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 연 회장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놈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이야.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오태석 이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모든 주주들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룹의 존망을 뒤흔들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박진석 회장 대행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소버린 트러스트 펀드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일제히 동의 의사를 표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박진석은 망연자실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걸어가 박진석의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국의 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끌려나가던 그의 눈과 연 회장 반대편에 서 있는 지우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박진석의 눈에는 증오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승리의 희열도 복수의 만족감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냈다는 차갑고 고요한 종결의 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날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박진석의 몰락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양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하한가로 추락했다. 총수 일가의 비리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그룹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남아있는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기에 바빴다.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바로 그때
좌장 역할을 하던 오태석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수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증명해 보인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저는 강지우 실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바입니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불륜녀의 아들이 서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진석의 측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오 이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출신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그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마침내 소버린 트러스트 펀드를 비롯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 이사의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길었던 논쟁은 끝이 났다. 강지우는 그렇게 태양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다. 수습이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총수 일가의 잘못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다. 또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룹 내부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얼어붙었던 시장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우선 막대한 자금만 낭비하던 솔라리스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했다. 그리고 박진석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빌미로 라이라 바이오테크 측과 재협상을 벌여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던 인수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그의 빠르고 정확한 결단은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내부 개혁의 칼날은 더욱 매서웠다. 그는 박진석의 비자금 조성에 협력했던 모든 임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수십 년간 그룹 내에 암처럼 퍼져 있던 학연, 지연 중심의 파벌을 해체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실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선발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채워졌다. 지독한 반발과 저항이 있었지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렇게 며칠 밤낮으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어느 날 저녁,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한 교회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어머니.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힘들었냐고,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듯한 평범하고 따뜻한 집밥이었다. 지우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수십 년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왕좌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 평범한 저녁 식사 앞에서 어머니가 더 이상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그 하나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아들의 등을 보며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내 짐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구나. 부디 좋은 주인이 되어라. 그 말은 지우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얻은 힘의 무게를, 그 왕좌의 무거움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옛 회장 집무실에 들어섰다. 아버지와 그의 이복형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거대한 책상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제국의 폐허 위에서 그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무거운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태양그룹은 강지우라는 새로운 선장을 만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의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졌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시장은 그의 개혁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지우를 불륜녀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주목받는 혁신가, 위기에 빠진 거대 기업을 구출해낸 영웅 강 회장.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새로운 찬사가 따라붙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실력과 비전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최인규 변호사는 그룹의 법무 및 준법 감시를 총괄하는 사장이 되어 다시는 부정한 권력이 회사를 흔들지 못하도록 튼튼한 방어벽을 구축했다. 고성철 회계사는 독립감사위원회의 수장이 되어 그룹의 모든 재무 흐름을 투명하게 감시했다. 오태석 이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사회의 선임 고문으로서 강지우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홀로 차를 몰아 교도소로 향했다. 1심에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진석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서였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박진석은 1년 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증오와 패배감에 찌든 초라한 수인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지우를 원망의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성북동 저택을 처분하기로 했어. 그 돈으로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이야. 당신이 빼돌린 돈으로 만든 비자금도 모두 환수해서 재단에 기부할 거고. 그 저택은 박진석 일가가 누렸던 부와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박진석은 이가 갈리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결국 내 모든 걸 빼앗아 가는군. 아버지의 회사, 내 자리, 심지어 내가 살던 집까지 만족스러워?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지우는 그런 그를 연민도 경멸도 아닌 그저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어. 당신 손으로 모든 걸 부쉈을 뿐이지. 나는 그저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지었을 뿐이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감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교도소를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과거와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낸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주말 오후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한적한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아도 되었다. 평범한 모자처럼 나란히 걸으며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룬 성공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편안해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지우에게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며칠 뒤 태양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태양재단의 출범식이 열렸다. 지우는 단상에 서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가난과 편견 속에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태양재단이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그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회장실로 돌아왔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섰을 때 느꼈던 왕자의 무게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가 기꺼이 짊어져야 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책임감이 되어 있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장엄한 새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어둡고 부패했던 태양은 완전히 저물었다. 그리고 이제 강지우라는 이름의 새로운 태양이 대한민국 재개와 절망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